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글쓰기의 기초 부분부터 수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혹시 준비하셨어요? 아직 준비 못했죠? 자, 교재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제1장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제1장은 글쓰기의 기초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보면 1에서 글쓰기의 이해,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표현 이렇게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면서 올바른 문장 표현, 문장에 관한 것은 기말 중간고사 이후에 한다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사서 보면 올바른 문장 표현이 좀 앞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중간고사가 지난 후에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앞에 글쓰기의 이해에서 글쓰기의 1번, 글쓰기의 의미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글쓰기의 과정이 이어지게 될 텐데 사실 글쓰기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글쓰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할 모든 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현대사에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글쓰기를 잘해야 할 텐데 잘하려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에 해야 할 글쓰기의 의미 부분은 뭐 어렵거나 또는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고등학교 국어 시간까지 뭐 여기저기서 국어 시간에 또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글 쓰는 실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인문학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또는 인문학부 학생이라도 뭐 글은 소설가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국문과 국교과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쓰기를 이것도 필수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글쓰기를 연습을 잘 해보고 앞으로 나의 삶에서 글을 써야 할 순간에 내가 적어도 나의 능력을 글로 보여주는 것을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또는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글쓰기를 힘들어하지 않고 또는 귀찮아하지 않고 연습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나요? 자, 그러면 13쪽에 글쓰기의 의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가의 현대사회에서의 글쓰기라고 해서 뭔가 14쪽, 15쪽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줄글로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했죠? 보기 굉장히 좋죠? 네, 자,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글쓰기는 크게 세 가지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기능은 능력 발현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사회 발전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도 글을 잘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글이 소통의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친구랑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말을 뭔가 잘못해서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뭔가 말을 좀 내 마음과 같지 않는 말을 해서 친구와 뭔가 서먹서먹해졌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친구에게 말을 해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소통할 수도 있지만 말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해서 내 생각을 손편지로
또는 이메일로 써서 보낸 후에 친구와 훨씬 사이가 더 좋아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과 말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말을 하면서 소통할 수도 있지만 말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글이 훨씬 더 소통의 도구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소통의 도구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크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글은 자기 자신과도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혹시 일기 쓰고 있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일기 쓰고 있는 학생들 잘한 겁니다. 자, 딱히 내가 아직 일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친구가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와 그 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뭔가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블로그에 생각을 글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시 오래된 노트를 꺼내서 일기장을 꺼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도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소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 발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수업을 안내하면서 상명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1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글쓰기, 우리 수업과 유사한 이런 수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2번의 이유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이유, 이건 뭐냐 그러면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100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100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말로도 보여줄 수 있고 글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글로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의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80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적어도 나의 능력 100을 나의 글쓰기 실력으로 100만큼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글쓰기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로 학습 능력 인정의 도구로 사용된다인데 여러분이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수업에서도 시험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글로 써서 제출해야 하고 과제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글을 써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내가 나의 능력을 글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능력 발현의 도구로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있었네요. 이거 볼까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글쓰기는 끝났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글쓰기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당장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이제 신입이 되면 신입이 대부분 하는 게 그거죠. 뭐 회의 준비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뭐 문서를 작성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업계획서도 쓸 것이고 업무 추진계획서도 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느냐? 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러한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을 키워두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 작성 하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발현의 도구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발전의 도구로서의 기능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먼 예전부터 인류가 문자를 개발한 후에 그 문자로 기록하여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문화들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었죠. 지금은 이제 문자가 아니어도 무슨 영상으로 기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그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문자로 기록되어서 문화가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낯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글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느냐? 당장 글이 뭐 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이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글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김현 선생님의 좀 오래된 글이긴 한데요.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문학을 이것을 글로 바꿔도 됩니다. 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여기 김현 선생님께서 내두었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글이어서 여기에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김현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문학 비평을 하시면서 하신 선생님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너는 왜 이렇게 책만 읽냐? 책 안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일생 내내 나에게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어머니. 이제 나는 당신께 내 나름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확실히 문학은 이제 권력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 돈을 벌지도 못한다. 자, 지금부터 문학을 제가 글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글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글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글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여기 제가 중간에 약간 생략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글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이 당장 배고픈 거지를 우리 사회의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이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그 생각의 힘이 다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회 발전에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 글쓰기는 제가 계속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글쓰기 글을 잘 쓸 수 있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부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쓰기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해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이 있겠죠. 열리겠죠. 상황이 하수상하여. 자,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운동 경기에 보면 뭐 굉장히 잘해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그 연습의 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뿐만 아니라 뭐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도
그 피아니스트가 그 곡을 그렇게 칠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연습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쓰기도.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글 잘 쓰네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글을 그렇게 잘 쓰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글쓰기에 대한 연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올려야 하고 올리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에 제가 세 가지 기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삶과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글쓰기의 역할로 첫 번째 나 자신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쓰기는 그냥 문자를 쓴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삶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글은 그냥 글을 그 문장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상들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쓰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나만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을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사고와 표현이었죠.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좋은 표현, 좋은 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고의 과정,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용적인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는 능력,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그 문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공문서, 보고서, 기획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연습을 잘 해두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재는 15쪽부터 시작하는데, 자,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앞에서 교수님도 아니면 책에서도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면 이러한 기능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큰맘 먹고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은 글의 바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창의적 사고입니다. 생각이 먼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문장을 통해서 좋은 형식을 통해서 글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장을 잘 쓰는 것이 좋은 글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서 좋은 글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수업의 제목이 사고와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과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먼저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이 먼저다.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관점이 없으면 독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독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기본이 되어야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거 재밌네, 와 이거 감동적이네, 재미있을 수 있고 독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자, 영화도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봐요? 맨날 똑같은 영화, 맨날 하는 갔더니 맨날 늘 보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 재미없다고 생각하죠. 뭔가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주거나 새로운 스토리를 새로운 영화의 기법으로 보여주거나 그래야 우리가 감동하고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그래야 나의 글도 감동을 주고 그리고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를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었죠. 중요합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첫 번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라는 거고, 두 번째,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의 눈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창의적인 사고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문장 쓰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당연히 훈련이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면 그러면 매우 좋은 글이 나올 수 생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고정관념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화된 생각, 이게 고정관념인데 나는 고정관념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우리 사회도 상당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론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여자아이면 분홍색, 남자아이면 파란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의사는 당연히 남자, 간호사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사회 집단, 우리 집단의 사람들이 뭔가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의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과 의사가 이손전을 도저히 수술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외과 의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이런 고정관념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건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집단의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사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있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이거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생각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으면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넣어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아주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지? 라고 고정관념 안에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걸 새롭게 들여다보려고 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 옆에 우리의 생활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뒤에다가 조금 더 붙여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고정관념에서 그냥 벗어나고 거기서 물론 거기까지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관점. 그래서 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글을 쓸 때 필요한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관심 있게 보고 관찰하면서 새로움을 찾는 발견, 나의 눈을,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나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를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라.
두 번째는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글에 연결해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찰하는 눈부터 봅시다.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또는 사회 현상을 지그시 매우 깊숙이 관찰하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재의 17쪽에 보면 박종화 생각이 나를 바꾼다에서 나온 이 버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버스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해 보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쪽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이 앞쪽이고,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겠죠? 그죠? 왜요? 자, 왜요? 네. 자, 여기 보면 내리는 문이 없잖아요. 내리는 문이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운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세히 보면 보인다. 잘 보면 보인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 이거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도 뉴스에서 보여주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말고 나의 눈으로 어떤 사회 현상을 또는 사물을 자세히 보라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글의 주제나 대상과 연결해라.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사건 아니면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경험과 연결되면 매우 새로운 나만의 눈을 가진 나만의 관점을 가진 글이 탄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 글이 지금 그 18페이지에 예 1번과 예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 1번과 예 2번을 보면 이거 둘 다 학생의 글입니다. 자, 학생의 글인데 마지막 강의라는 그 책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번의 학생이 쓴 글과 2번의 학생이 쓴 글을 보면 여러분이 훨씬 이게 더 훨씬 감동적이네. 그랬어? 라고 정말 너무 가슴 아팠겠다 라고 마치 내 일처럼 내 친구의 일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 책은 단순하게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여기 이 두 번째 학생의 글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나의 경험과 연결해서 나의 경험과 연결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내 자신에게 훅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마음으로 읽게 되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책을 접하기 전에 내용이 어떤지는 대강 알고 있었다. 평소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강의는 정연우 합동 교수가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끝자락 그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면서 책에 대해서 평탄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예 2번의 학생은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댁에서 자라온 나에게 할아버지의 암 선고는 너무도 힘을 빠지고 아찔한 경험이었다. 그러다가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할아버지는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신 듯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으시고 담배만 줄곧 피우시는 할아버지께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희망적인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어찌어찌 하면서 책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쓴 것보다 이렇게 쓴 글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뭔가 가슴으로 훨씬 더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글에 더 다가가서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다양한 나의 경험을 연결해서 쓰면 그러면 훨씬 더 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나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글의 창의적인 사고와 글쓰기에서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 다로 넘어가기 전에 다에 보면 19쪽에 논리적 글쓰기라고 해서 논리적 글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 외에도 대학에서 우리가 쓰는 글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력은 논리력이기 때문에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리적 글쓰기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이거는
퀴즈? 네, 지금 이걸로 원래 수업 시간에는 이걸 잠깐 간단하게 써보게 하거든요. 잠깐 한 시간 한 10분 정도 주면서 써보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퀴즈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퀴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기존의 우리에게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서정재 자화상인데 자 이거를 잠깐 이 문장을 잠깐 내 식으로 나만의 관점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무엇이다. 자 이렇게 또는 뭐 구할이 무엇이다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이 글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읽었을 책인데 이 책의 일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나는 옳은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회, 지원, 모지, 잔인, 행운, 특혜 등으로 막대한 이유는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걸 안 해도 됩니다. 한두 개만 해도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여기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그 퀴즈란에 둘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창의적인 사고가 드러나게 이 두 개를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게 한번 올려놓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적인 글이 나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 자, 19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글쓰기는 왜 안 될까요? 네. 자,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 그러니까 논리성이 바탕을 논리적인 것에 바탕을 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에 따로 논리적 글쓰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갔는데 서울의 택시는 몇 대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사실 서울의 택시가 몇 대인지 뭐 한 대 단위까지 알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아무도 없죠.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대답에 누군가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면접관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왜에 대한 왜요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논리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논리라는 말도 역시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자 논리는 사실 자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네. 자, 다시 앞에 게 잘 안 나와서 잠시 정지했다가 들어왔는데 제대로 연결됐겠죠? 자, 우리가 논리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학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쓰라라고 얘기하면 이 논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에서의 논리라 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좋은 글은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글에서의 논리는 왜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것 이게 바로 글에서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논리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는 글은 독자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운데 글에서의 논리는 논리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글에서 갖춰야 할 논리는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왜요? 왜 그렇지? 라는 질문, 독자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뒤에다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되고 두 번째, 앞뒤를 짜임새 있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시 첫째,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 수치를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그렇대 그러면 왜 그러면 그냥 그렇대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 신문에서 이번에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대 라고 하면 근거를 통계 수치로 제시하면 아 그래 라고 훨씬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 이거 20페이지에 예 1번과 예 2번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아직 교재가 없을까봐 여기 입력해 두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노소와 연령에 상관없이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가장 말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이 너무 유행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중고생을 상대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21.5%가 여름방학 때 이거 하려고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나오긴 했죠. 그죠? 자, 지금 통계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서 한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언제 한 거야?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좋은 자료 제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상대로 언제 한 거냐 이것이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거 예 2번을 보면 조금 더 낫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여기도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따르면 이렇게 3배 이상 늘었어요 라고 지금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거고 지난 20일에 발표한 거다라고 이 수치를 발표한 곳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예1보다 예2가 더 잘 제시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수치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다, 사람이 3배 이상 많아졌다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 수치를 활용해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21페이지에 예 3번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여기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형수술을 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래? 정말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았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것을 연결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며칠 전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여대생이 죽었대.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서울 명동에서 또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다 덧붙여주면 단순하게 사망사고가 많이 잇따르고 있다 라는 것을 단순하게 던져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죽었단다 라고 사례를 덧붙임으로써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이는 거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전문가한테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덧붙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이 전문가가 어딘가 논문에 발표했던 것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학생은 이민숙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쓴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TV나 이런 데서 뉴스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앞에 기자가 뭐라고 얘기한 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기자가 해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거기에다가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근거를 제시하는데 전문가의 견해가 내 견해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말에 학술적 글쓰기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민숙이라는 선생님이 2010년에 쓴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고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뒤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라 라는 겁니다. 자, 앞뒤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라는 22쪽에 보면 첫 번째,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은 선후관계와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연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자, 내용으로 보았을 때 문장과 문장이 내용상 잘 연결되게 단락과 단락이 선후관계, 앞뒤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연결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잘못 써놓고도 이거를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 1번처럼. 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고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친구의 전화가 올 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 문장이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선후관계가 틀렸습니다. 인과관계도 맞지 않아요. 자, 보면 여러분이 이 글을 친구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로 생각하지 말고, 자, 오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 왜? 당연히 왜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왜? 왜? 라고 할 겁니다. 왜?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왜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그죠? 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집에 두고 왔고 친구와 약속도 잊어버렸어. 이죠. 왜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용상 인과관계, 선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세요. 예, 2번 보세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작년 여름에 신고 신발장에 넣어두었던 아이의 장화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베란다까지 겨우 해서 보내고 나니 그래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후관계가 맞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얘 장화를 신겨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그래서 장화 찾다가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서류도 집에 깜빡 두고 왔고 멘붕이 와서 친구 연락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장을 연결하면서 내용이 앞뒤가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글을 다 쓰고 쓴 후에 읽어볼 때 이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문장과 문장 연결해서 잘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별로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문제인데, 자, 형식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지시표현이나 연결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자, 지시표현 이런 것들, 연결표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국어 시간까지 이미 다 배웠죠. 이그저 이것저것 그것 여기저기 저기 뭐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지시표현, 연결표현,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또한 이뿐만 아니라 게다가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자, 이런 것들이 1번의 문장과 2번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라. 적재적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예문은 23페이지에 있는 예문인데요. 정말 500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글쓴이의 주장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도 몇 가지 있다. 만약에 이 그러나를 빼보세요. 자, 빼면 문장과 문장, 1번 문장은 1번 문장대로 괜찮고 2번 문장은 2번 문장대로 괜찮은데 1번과 2번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글쓴이의 주장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도 몇 가지 있다. 근데 중간에다가 그러나를 넣어두니까 문장과 문장이 굉장히 잘 연결되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도 몇 가지 있다. 자, 이렇게 이런 연결 표현을 잘 써주면 글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자, 내가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몇 가지를 제시할 때 첫 번째,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여기 우선 첫 번째는 또 사실 두 개가 중복되죠. 우선 또는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돼요. 넘버링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는 게 좀 가장 깔끔합니다. 이 학생은
첫 번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렇게 해서 좀 정신없는데 이렇게 좀 정신없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듯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정리하나 보다. 이제 끝내려나 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끝내려나 보다. 자, 이런 것들을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써주면 매우 문장과 문장의 앞뒤가 짜임새 있게 연결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 모든 글이 다 그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라 라는 겁니다. 자, 대안 모든 글이 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글이 되도록이면 특히 어떠한 것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글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대안을 제시해주면 훨씬 더 글이 빈틈없는 글이 된다. 잘 짜임새 있는 논리적인 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해결책을 마지막에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논리적인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앞뒤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마지막에 그냥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매우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쓰기의 과정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고자 했던 글쓰기의 의미 부분입니다. 제가 수업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글쓰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글쓰기의 과정이 있는데 자, 이 글쓰기의 과정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좀 신경을 써서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모든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퀴즈 하나만 제가 이거 다시 두 번째 퀴즈를 올려놓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는 그 조별로 이거를 읽으면서 해보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퀴즈로 내놓도록 할게요. 이거 중앙일보 사설에 2015년에 올라온 건데 2015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입생들이 아직도 서로 얼굴을 못 봐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괄호 안에 지시 표현이나 아니면 연결 표현을 어떤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괄호 안에 한번 찾아서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정답은 그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글쓰기의 과정 26쪽에 있는 글쓰기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네, 수고했습니다.